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고 지역 발생이 한 자릿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만큼 더욱더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밀폐, 밀접, 밀집. 즉 산미를 피하시고 또 방역수칙과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안전한 휴가철 보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4,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전국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네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5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졌는데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과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들과 러시아 선박의 집단 감염 확산이 주춤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16명, 그리고 국내 발생이 9명입니다. 먼저 해외 유입부터 살펴보면 항만과 공항 검역에서 7명이 확인이 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필리핀과 이라크,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가 14명, 미국이 1명, 벨기에가 1명이었습니다. 이라크 입국 근로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명, 부산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14,175명입니다. 격리에서 15명이 추가로 해제되면서 완치자는 총 12,905명이 됐고 사망자는 0시 기준으로 1명이 늘었지만 이후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숨지면서 30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치명률은 어제 0시 기준으로 2.11%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서울이었는데요. 서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어제 0시 기준으로는 9명, 그리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4명인데 이라크, 필리핀 세부, 그리고 볼리비아를 출발해서 미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까지 3명이 0시 기준에 포함이 됐고 0시 이후에 마포구에서 확인된 해외 접촉자의 유입 국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요양시설 관련한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23명 늘었습니다. 이전 확진을 받은 요양시설의 실습생의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다른 확진자는 요양시설 확진자가 다니던 교회 교인 1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했던 480여 명의 대상자들이 전수검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강남구와 종로구, 송파구에서는 모두 송파구 확진자를 접촉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고 관악구에서도 관악구 사무실에 관련한 송파구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이 1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이틀간 2명이 더 추가되면서 16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집계 4명을 포함하면 최소 1,578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는 6명이었고 또 어제 오후 6시에 4명이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감염 경로가 여전히 산발적인 모습인데요. 게다가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는 깜깜이 환자의 접촉자들의 감염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요. 네, 조용한 전파라고 하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의 접촉자의 접촉자로 이어지는 N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중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17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염 경로가 깜깜인데 이틀 후 송파구에서 이 환자를 접촉한 송파 구민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후 양천구에서 송파 구민을 접촉한 사람이 확진됐습니다. 이 양천구 확진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그리고 임시 거주지가 모두 달라서 어제 최종 양천구로 이관이 됐는데 이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PC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천구는 이관받은 어제서야 확진자가 방문한 목동의 샘PC 방문자를 찾아 나섰는데 21일 쓰리파 PC 카페 샘PC 방문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감염의 고리를 얼른 발견하고 또 끊어내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시청의 11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청 직원은 아니고요. 서울역사재생자문위원입니다. 확진된 자문위원은 지난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을 출입했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전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진행됐던 11층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9층 카페 그리고 지하 매점, 구내 식당 등이 어제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5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현재는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대책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한 중소출판사와 서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언택트 시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기피 현상이 좀 길어지면서 서점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2위 서적 도매 업체인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지난달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지역 출판사와 서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중소출판사의 우수 도서를 선정한 다음에 지역의 100여 개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게 하고 그리고 독서, 환경, 취약계층 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을 8월 5일부터 진행합니다. 또한 도매상 부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출판 제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출판사 서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1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졌고 또 해외 입국 환자 수도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임시생활시설에서 해외 입국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인 3명이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네. 탈출했다는 신고가 어제 오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탈출을 신고한 시설 직원은 건물 외곽을 순찰하던 중 완강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시설이 지상 14층의 건물이거든요. 이 6층에서 완강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제 새벽 3시쯤 완강기를 사용해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고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해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한 이 시설, 원래는 호텔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600여 명의 해외 입국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이 임시생활시설의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고요. 네, 탈출한 베트남인들처럼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예. 정부가 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일 또는 해외 입국자들의 통역과 민원을 응대하는 일처럼 기본적인 업무를 호텔이나 여행사처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퇴소를 결정하거나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기본 핵심적인 방역 업무는 지금처럼 정부에서 내려보는
지원은 공공인력이 담당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임시시설의 관리를 이원화한 이유는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시생활시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총 14곳, 여기에 정부합동지원단 520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16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64곳입니다. 점차 늘어날 임시생활시설에 순차적으로 민간 인력을 투입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민간 업체에서 시설 격리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상권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생활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베트남인 3명이 새벽에 시설을 탈출했는데 그날 오후에 가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국내 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은 이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기 김포시에 살던 24살 남성 김모 씨로 이제 추정이 됐었죠. 예. 경찰 조사 결과 네. 지난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에 있는 접경 지역에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린 장소에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가방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강화도 일대에서 철책 밑에 있는 배수를 통해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맞는지 그 여부부터 일단은 팩트 체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예. 우리 쪽 자료로는 이 예.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남성이 우리 전산 시스템에 코로나19 환자로 기록되지 않았고 또 그 접촉자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2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했는데요.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또다시 월북을 한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강화도 일대의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헤엄쳐 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로는 철책 자체에는 경계 방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수로에는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시망을 좀 비교적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점을 김 씨가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씨가 월북을 한 경로로는 추정되는 곳이 강화 교동도 같이 한강 하구 일대거든요. 네. 이 일대가 어떤 곳이냐면 북한과의 거리가 길어봤자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접한 위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대가 탈북민들이 헤엄을 쳐서 물때에 맞춰서 헤엄을 쳐서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는 지역인데요. 예. 공교롭게도 김 씨가 지난 2017년에 탈북을 했을 때도 이 일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나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은 왜 월북을 했는지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김 씨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네. 이달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DNA가 검출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지인이
김 씨가 월북을 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제보를 했지만 경찰은 3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에 경찰은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김 씨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했더니 출국한 사실이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이 또 김 씨의 거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이나 국가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경찰과 정부 당국 사이에 공조가 없었던 것으로도 또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의 거취와 관련돼서 경찰이 정부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 탈북 여부라든가 과정을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절차나 기준에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는 유동성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수신,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에 맡기는 돈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은 1,85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조 7천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렇게 수신이 급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네,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 초유의 재정 정책을 펼쳐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그 은행권 수신을 월별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 사태가 난 직후인 2월에는 35조 9천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네네. 이후 3월에는 33조 1천억 원, 5월에는 33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비교적 안정화됐었던 6월에는 18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는 또 대출을 좀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은행이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빌려준 돈의 규모는 77조 7천억 원, 그리고 가계대출은 40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정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응을 해서 돈을 빌렸지만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예. 원래 정부가 이렇게 초유의 재정 또 통화 정책을 펼쳤던 건 코로나19로 경직됐던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지 정부의 입장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저축 규모가 급증하는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축이 급증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최근 치솟는 저축률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 정치적인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저축이 급증하는데 이게 각 정부와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지 고심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가계저축이 이미 충분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쓰면 경제가 좀 과속 경쟁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안 쓰자니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참 딜레마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서 또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나 그 소비자들의 지갑이 꽉 닫히면서 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TBS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며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 하지만 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다시 감소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아무래도 그전보다 매출이 한 30% 정도는 준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많이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이런 심리는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현재생활형편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자영업자는 69, 직장인은 90으로 21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현재 형편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위기감은 자영업자가 더 크단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격차가 8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임금 생활자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경기 전망도 모두 비관적이었지만 역시 자영업자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다만 직장인과의 격차는 7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나 미중 분쟁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상황일 때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좀 차이가 좀 덜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의 집행을 본격화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 네. 사실은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곳, 그러니까 공개된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에 포함된 그런 업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후로 방역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이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더 힘을 쏟는 길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클럽 같은 유흥시설을 코로나19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자제시키기도 했고요. 또 출입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출입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이렇게 강화 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데 이 시기를 맞아서 방역 관리를 한 번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가 여러 사람이 모이기 쉬운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면적 4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1평이 조금 넘는 공간이죠. 이곳에 한 명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파티 장소와 술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인 파티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각 시설이 3시간 운영한 뒤 1시간 정도 휴식을 하는 시간제로 운영을 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공예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심층적인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들어서 이 지역 감염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해외 유입 비중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어제는 그 25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사실 항상 월요일은 숫자가 적어요. 주말에 진단 검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내 발생이 9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해외 발생이 16명인데요. 네. 지난 2주간의 이제 해외 유입 환자 결과를 보면은 19.6명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31.4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라크에서 귀국한 교민들,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러시아의 원양 어선에서 대규모로 한 번에 네네.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점진적으로 해외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반면에 국내 확진자의 경우는 31.8명에서 19.9명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대전이라든지 광주 지역에 이 집단 발생이 많이 통제가 돼갖고 거의 이제는 1단계로 가도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 갔고요. 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무증상이면서 이 감염은 특정되지 않는 환자들이 6% 이상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도권에서의 발생은 예단할 수가 없고 이 발생은 대부분 지금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잘 찬찬히 통제를 해야 될 시기이지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선박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적으로는 해외 유입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었었는데요.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그 부산으로 들어오는 항만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그 배로 올라탄 수리공들 가족을 통해서 N차 감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한 3주 정도 됩니다. 배에 기간이요? 올라탄 시점부터 시작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N차 감염까지 확인된 시점이 한 3주 정도 되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가족을 통한 다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간이어서 네. 지금 방역당국이나 혹은 부산시가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속한 역학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는 깜깜이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국내 의료시설이나 방역시설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부담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부담을 하겠다고 했죠. 예, 부담을 예. 시키겠다고 예, 하는 죄송합니다. 것인데 네네.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이 방침 자체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 이 코로나19 초기 사태에 보면 외국에서부터 우리 교민들, 주재원들,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내국인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관광을 나가지도 못하고 뭐 거의 대부분의 교민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일해야 되는 노동자라든지 뭐 아주 급한 일이 있는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고 이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또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격리 비용은 지금은 자기 돈으로 내고 있어요. 일단 네. 격리 시설로 갈 때에는 뭐 하루 10만 원 정도씩 계산해갖고 14일치를 미리 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치료 비용 확진이 되었을 때 치료 비용도 전체 다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만약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과연 생길 것이냐? 이 확진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들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네네. 이분들이 만약에 중증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에크모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수천만 원 나올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치료를 안 시켜줄 것인가 하는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 생기고요. 네. 또 상호주의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갖고서 또 국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세부 사항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역사회 전파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우리가 지금 K방역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상당히 많이 돈이 든다 할지라도 예. 일단 투자 개념으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이것을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서도 예. 어느 정도 이 치료비 정도는 다 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원 역시도 또 국내 방역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상호주의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그 정책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 하다가 논의의 방향을 좀 잘못 깨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나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관되게 권장하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환자가 발생을 해도 보상을 받지 말고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은 네네. 그 외국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도 그 외국인은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격리를 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외국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이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한국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네. 적군 포로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치료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치료라면은 네. 당연히
우리 부담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네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철학이 방역과 관련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외국인도 치료를 해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영국은? 네, 호주나 네. 영국 같은 나라는 외국인도 치료를 해주는데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도 제대로 치료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을 치료해 줄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치료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 왔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 온 것을 K방역의 중요한 자랑거리라고 여태까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에게 돈을 받겠어.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K방역 홍보를 했던 것과도 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네.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원칙과도 어긋나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잘 지켰다고 많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었는데 그런 이미지에도 약간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역 당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논의의 흐름을 좀 잘못 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강 기자님 의견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국제적 원칙과 또 K방역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그런 향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은 지금 이미 입장이 어느 정도 정확히 설정이 되신 거네요. 예, 근데 뭐 아직 다 이 논의 과정 중이고 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논의 과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네. 이것이 그냥 여론에만 맡긴다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라는 것들도 너무나 복잡하고 뭐 아까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노동자들도 다 치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럼 어느 기준에 그 똑같은 기준을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도적인 면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거 드는 것을 종합해서 당국의 책임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쪽을 결정해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강 기자님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신 것 네, 아닌가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예.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준 내국인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이주 노동자의 형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 백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진료비나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돈을 받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은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손을 들지 않겠죠.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혹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지역 발생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아니 내국인처럼 어떻게 외국인이라도 똑같이 해줘. 내국인은 돈 주지만 외국인한테는 돈 주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여론 재판하듯이 접근해서는 우리의 안녕까지도 해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깜깜이 환자 집단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사실 방역 당국은 치료비 자체보다 격리 목적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네, 맞는 보세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격리되신 입국하시는 외국인들 중에서 격리되는 분들 중에서 확진된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 극히 일부분인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2주간에 걸쳐 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격리를 하면은 숙박 비용은 아마 하루당 10만 원 정도씩 받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2주간 14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숙박 비용 외에도 그분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숫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네. 그분들이 모두가 다 확진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네. 2주간 격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나 부대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받아들였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국내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들을 자가격리시키고 있는 현재 정책을 또 완화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의 수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은경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로 해외 유입,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죠. 해외 유입과 지금 앞두고 있는 여름 휴가, 그리고 고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고위험 시설과 관련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또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고위험 시설 뭐 많이 알려져 있었죠. 요양원이라든지 또 뭐 교회 같은 것들도 사실은 고위험 시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큰 예배당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소규모 모임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경우 이 특히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 요양 시설에서 시작을 했지만 또 중간에 교회 감염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사회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이외에도 사무실 같은 것들이 뭐 지금 서울시청도 그랬고요.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휴가철이 되면서 휴가지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있어서 뭐 클럽에서 대대적으로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이태원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방역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휴양지에서는 파티가 가능한 이 개인적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에서 뭐 수십 명 정도 단위로 노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들이 꽤 위험한 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에 이 휴양지에서의 그 해이된 마음으로 음주를 많이 하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서 지금 음주 가물을 하는 것을 아주 피해야 될 이런 시기인 것으로 보여서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여름이기 때문에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올 가을 되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특히 이 휴가철이 지나도 또 8월 15일 이때가 연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 시기에도 또 똑같은 올해 5월 달에 그 연휴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달에 어떤 그 여름 휴가 그리고 그 연속되는 휴일들 뭐 이런 기간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좀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휴가철 관련한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뭐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 이런 실내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말라는 등 또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5월 달 초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국내에서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해외 유입은 뭐 우리가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네. 지금 좀 해야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지키게 되면은 올 8월도 잘 넘어갈 수 있고 예. 5월 초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또 개인 위생 철저하게 자발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안전한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에 서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은 국내 백신 개발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야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이제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K-방역을 칭찬하고 또 한국의 백신 개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는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발언만을 가지고서 한국의 백신 개발이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서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건 곤란해 보입니다. 예. 왜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꾸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예, 경우가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제약사들이 그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 동물 임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 동물 실험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넘어서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상 실험, 이상 시험, 삼상 시험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백신들이 네, 여러 개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단계는 굉장히 초보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외국의 백신들이 실패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신 기업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외국의 백신 개발 기업의 기술 수준이 네. 그리고 연구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빌 게이츠의 말 한마디에 되게 일일 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백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능성 있는 백신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백신이라고 하는 아주 네네네. 전통적인 형태의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국에서 백신이요? 개발하고 있는 사백신이 예. 이론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지금 영국의 제너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네, 영국. 그리고 네. 캔시노라고 하는 중국의 제약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그 두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 한 2번째 정도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들은 영국이나 혹은 중국에서 모두 3상 임상 시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DNA 백신입니다. 예. 네, 근데 그 DNA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DNA 백신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은 형태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또 섣부르게 단정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많이 나온 미국의 모더나사에서 만든 RNA 백신이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이 국내에서는 모더나 바이러스, 미국 쪽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가장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도 검증이 필요한 백신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네.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관심을 쏠리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하이라키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래서 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시죠. 그 네. 어느 중에 하나가 제대로 개발이 된다고 그래도 사실은 전 세계가 뭐 60억 명 이상 되는데 어디까지 분배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네. 그리고 일단 밸류 체인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그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실력들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 예,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는 있어요. 그 생산 시설을.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2억 개 만든다 했을 때 그 2억 개 중에서 몇백만 개라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줄 것이냐 하는 건 아직도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정보를 볼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빌 게이츠가 그럼 왜 자꾸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예. 지금 방금 백순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신 생산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 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네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을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면 한국을 좀 안정적인 하청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빌 게이츠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산기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자꾸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생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FDA 승인받고 각 나라의 승인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정을 잘 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지도 그 생산 회사에 따라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개발한 다음에 상용화는 또 다른 공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제일 좋기는 한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억 명의 것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우리 여력은 분명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각 나라의 국내
국력에 따라서 이 분배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도 참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나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것만큼은 어떤 그 지금 이 양극화를 지향하자는 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의 어떤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좀 어떤 그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도 그 국제기구에서 공고하는 가격은 뭐 한 접종당 4만 원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화이자 같은 기업이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곳곳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이 분명히 비쌀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 모더나 백신은 굉장히 비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예. 백신들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그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들였던 제약사에서 백신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매긴 백신 가격을 과연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비싼 혹은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된 백신을 어떤 나라에서는 구매할 여력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구매하지 못할지,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단순히 과학기술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이것만으로는 이슈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어느 한 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뭐 그 순간에 생산이 돼서 전 세계 환자들에게 보급이 되고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발생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이제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누적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유럽이 이전에 그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문을 약간 좀 열었다가 이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게 되니까 여행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유럽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유럽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페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갖고서요. 네. 결국은 어저께 영국에서 결정을 한 것이 스페인을 갔다 왔으면 2주 자가격리를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일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모든 관광객들이 아주 엄청나게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랬겠네요. 그런데다가 이 유럽 이외 여러 국가들, 즉 영국 이외 여러 국가들도 지금 아예 여행 금지를 한 스페인을 가지 말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열흘에서 14일 정도의 이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도 이게 다시 언제 또 2차 확산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